페이지 2권, 페이지 24쪽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 5개의 동일한 작은 금속궁 A, E 중 두 금속궁을 서로 가까이 하는 실험을 반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B와 E는 전기력이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뭘 알 수 있다? B하고 E는 전기를 뗐다 안 뗐다? 안 뗐다. 중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와 C는 밀어낸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와 C는 밀어내니까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같은 전하는 밀고 다른 종류의 전하는 당기잖아요. 자, D와 E는 서로 당긴다. E는 중성인데 D와 E가 당긴대.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전기를 띤 물체를 전기를 안 띤 물체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가까운 쪽은 뭐 마이너스가 될 거고 먼 쪽은 뭐가 될 거야? 플러스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서 뭐가 작용해? 인력이 작용해. 오케이? 그래서 D는 뭘 띄고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하를 띄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A는 B, D, E를 끌어당긴대. 그럼 A가 D, B하고 E를 끌어당기는 건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D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럼 A하고 D는 반대 종류의 전하를 띄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 그럼 다 했죠? A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띄는 건 누구예요? C예요. D를 가까이 했을 때 서로 끌어당기는 거. D하고 A는 끌어당겼죠? 근데 A하고 C가 똑같은 점이니까 C도 끌어당기죠? B하고 E는 중성이긴 하지만 정전기 유도 현상에서 또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D를 가까이 때 끌어당기는 건 나머지 다 A, B, C, E를 다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은 저렇게 1번의 답은 C가 되겠고요. 2번 답은 뭐가 된다고요? A, B, C, E가 되겠습니다. 2번 그림은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투과시켰을 때 소수 알파 입자가 큰 각도로 산란되는 모습. 이게 누구의 실험이에요? 러더퍼드. 무슨 실험? 알파 입자. 사방으로 튕겼다. 산란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확인했죠? 원자 핵 존재를 확인한 거예요. 이 실험 결과 이 원자 핵이라는 놈은 크기가 매우 크다, 작다? 크기 한 10,000개를 썼거든. 알파 입자를 서너 개만 튕겼어. 그럼 이 알파 입자가 이 원자 핵을 맞추기 쉬웠어, 어려웠어? 어려웠어. 10,000개를 쐈는데 대부분 직진했고 서너 개만 튕겼다니까. 총알을 10,000발을 쐈다고 죽어라! 4발 맞았네? 개 못 쐈잖아. 10,000발을 쐈는데 4개면 몇 퍼센트야? 0.04 미친 거지. 크기는 매우 작아. 근데 알파 입자가 꽤 무거운 놈이라 그랬지. 얘를 큰 각도로 튕긴다는 얘기는 원자 핵도 꽤 무겁다는 얘기야. 크기는 매우 작은데 질량은 매우 큰 거야. 원자 질량의 거의 다를 누가 가지고 있다? 원자 핵이 가지고 있다. 마치 태양계처럼. 태양계 전체 크기 중에서 태양의 크기는 개 작아요. 지구보다 훨씬 크잖아. 이딴 얘기하지 말고 태양계 전체 크기는 개 크거든. 그 중에 태양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개 조그맣다고. 그런데 태양계 전체 질량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98%, 99% 이 정도 돼요. 거의 다야. 그래서 원자 모형을 행성 모형이라 얘기를 했죠. 마치 태양계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각각의 행성들이 돌고 있듯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구지를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맞아. 자, 기억 볼게요. 원자 내부는 거의 빈 공간이다. 그러니까 안 맞지, 수학으로. 원자 중심에는 원자 뭐의 대부분을 차지해? 질량을 차지하겠지. 그래서 기억이 질량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원했던 입자가 어떤 공간에 존재한다? 좁은 공간에 존재한다. 설명 안 드릴 거야. 이봐, 반항하네. 너 혹시 했냐? 했네. 근데 왜 안 했다 했어? 언제 했는지 몰라도 하긴 한 거잖아. 아우 씨. 머릿속에 질게 있어? 응?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네. 그리고 했다고 지금 뻥이는 거야? 완전 씨. 그래서 너희는 좁은 공간 이 입자를 뭐라고 한다고?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3번 가볼게요. 그림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자는 어떤 힘에 의해 원자 내에 소각되어 있는지.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뭐?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전기력. 2번 전자가 가와 나중 어느 궤도에 있을 때 원자핵으로부터 더 큰 힘을 받는지 쓰시오 그랬는데 우리 전기력식이 뭐였어요? 전기력 F는 K R 제곱분의 Q1 Q2. K가 뭐라고? 상수. R은 두 전하 사이의 거리. Q1하고 Q2는 각각의 얼마나 전기를 띠고 있는지 나타내니까 전하량. 전자와 원자에게 전기값은 변화가 없잖아. 그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가까운 애가 더 큰 힘을 받겠죠. 그래서 누가 더 큰 힘 받아? 가. 4번 가볼게요. 다음은 보호 수소 원자 모형에서 원자 에너지 주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문제점이 있다 그랬죠? 발표될 때부터 두 가지가 있어요.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거든요. 원운동하는 것은 방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야. 빠르게 안 바뀌어도. 그런데 그 당시 전자기학 이론에 의하면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라는 빛이 발생을 해서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 누구는 아니고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근데 전자가 원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빛이 발생, 빠져나간다고 전자기파가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럼 그 궤도를 유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저 당시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발견이 되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했다고. 선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건 특정한 에너지만이 방출된다라는 뜻인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이뤄내면 특정 에너지만 방출되는 게 설명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그걸 설명한 게 누구라고? 보어라고. 보어는 뭐라고 얘기했다? 원자가 도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 그 도는 전자 궤도를 껍질이라고도 불러요. 그 특정 껍질에서 전자가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지금은 니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걸 증명을 못해드려 얘기해봤자 뭔 소리야 모른다고. 그런데 물질파 이론이라는 거하고 정상파 이론을 통해서 그 전자 껍질 내에서 어떻게 됐다고 전자가 돌 때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해결 하나.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궤도들마다 특정한 에너지 값이 있다. 그 특정 에너지 궤도의 차이만큼이 빛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오고 그게 선 스펙트럼을 만들어낸다 라고 해서 계산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가 그 궤도 에너지 차에 똑같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계산으로 증명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보호가 다 해결해버렸어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 모형에서 뭐가 달라진 거다?
전자가 원자핵주를 도는 건 맞는데 어디 아무 데서나 돌 수는 없고 특정 궤도에서만 돈다. 그 특정 궤도들마다 뭘 갖는다? 에너지 값을 갖는다. 그 에너지 값을 좀 더 유식한 말로 에너지 준위라고 해요. 뭐라 부른다? 에너지 준위. 그 특정 에너지 값의 에너지 준위는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자, 이 제로라고 쓸게. 이건 상수예요. n은 뭐예요? n은 1, 2, 3 드드드드 자연수야. 이 n을 뭐라고 부른다고? 주 양자수라고 부르는데 n 이퀄 1은 첫 번째 궤도란 뜻이에요. 제일 안쪽에 있는 첫 번째 궤도를 뜻합니다. 그거의 에너지값 E와는 얼마다? 마이너스 1제곱분의 2제로다 라고 얘기한 거라. 오케이? 자, 가보자.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각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 궤도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는 양자수에 따른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다. 원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전자 궤도를 양자수 n equal 1인 궤도라고 한다. 수소 원자의 전자는 n이 1일 때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며 마이너스 붙으시니까 이것을 바닥 상태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바닥 상태. 에너지가 제일 적게 있다고. 우리 땅바닥에 제일 위치 에너지가 적잖아. 그런 느낌으로 쓴 말이에요. 바닥 상태란 말. 그래서 첫 번째 궤도를 바닥 상태라 부르고 바닥 상태가 아닌 건 다 뭐라 불러요?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화학 시간에 주로 배우죠. 그래서 n이 1보다 큰 경우는 다 뭐라 부른다? 들뜬 상태라 부른다. 용어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에너지가 제일 적은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땐 뭔 상태? 바닥 상태. 강조 뭐라고? 바닥 상태. 아니 왜 텐션이 바닥이야 이 새끼야. 자, 바닥 상태가 아닌 전자들 궤도는 다 뭐라 부른다고? 들뜬 상태라 부른다고. 이거 화학 시간에 오히려 많이 쓰잖아요. 바닥 상태 에너지 전자 배치 수랍 이런 거 하잖아. 야, 화학에서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어? 이레스트 이런 거? 저희 지금 다 이제 하고 있어? 이런 게 다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들뜬 상태, 바닥 상태는 화학에서 조금 더 많이 쓰는 용어예요. 고등학교까지는. 자, 그래서 4번은 그렇게 얘기하고 5번 보호 원자 모형에서 전자 전위를 나타내는 거다.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 전위라고 불러요. 전자가 궤도를 옮겨갔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AC 중 빛이 방출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이 n이 뭐라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2제로를 해서 n이 커지면 이 n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저거 보고 얘기하라고. n이 커지면 이 n값은 커지냐고 작아지냐고? 커진다고. 얘 음수라고 이씨. 마이너스 1이 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커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커진다고 새끼야. 이게 힘들어? 아니요. 얼굴이 힘든데? 자, 그래서 바닥 상태가 에너지가 제일 적은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보자고. 빛이 방출된대요. 그럼 빛이 방출되는 건 에너지가 많아. 빛이 방출되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야,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야? 전자 입장에서 적어지는 거죠. 그럼 방출되려면 위에 있던 놈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는 건 흡수하는 거고 내려가는 게 방출하는 거니까 내려가는 게 뭐 있어? B와 C가 있겠죠? 그래서 B, C가 빛을 방출하는 거고요. A가 빛을 흡수하는 거겠죠. 태연아, 내가 너를 계속 보고 있고 너랑 나랑 눈이 마주쳤으면 너는 뭔가 잘못됐구나. 책을 봐야지 새끼야. 왜 내 얼굴 빠른 척 나랑 눈싸움 하자는 얘기야? 나 진짜 때릴까 저거. 이봐. 이 부분을 캡처해서 엄마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영상을. 태연이의 실패. 응? 6번 좀 하면서 어려워해 이씨.
얼굴 표정 보면은 나라의 표정이야, 대시. 나라가 일든 말든 나하고는 일도 상관없어요. 저러고 있는 얼굴로. 6번 가는 저온의 기체 A를 통과한 대결기의 스펙트럼. 자, 여러분들 가 옆에 쓰세요. 가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흡수 스펙트럼. 나는 잠깐만 하나가 어떻게 돼 있냐? 가. 맞지? 그래서 가가 흡수 스펙트럼 맞아요. 나는 고온의 기체 B에서 방출된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 옆에다 쓰세요. 이거는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중에서 특정한 선만이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흡수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의 까만 부분하고 색깔이 있는 부분이 똑같은 위치에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기체 A하고 기체 B가 동일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와 B는 같은 종류의 기체다. 맞아. 자, 광자 한계 에너지 그랬는데 여기 보자. E는 빛 에너지예요. 자, 저거 뭐라고? 빛 에너지는 H 람다분의 C라고 써요. 29 기억해야 돼. H는 뭐? 상수, 플랑크 상수인데 플랑크라는 사람을 배워도 좋고 안 해도 좋고. F는 뭐예요? 진동수예요. 람다는 뭐예요? 파장이에요. C는 빛의 속도, 광속을 뜻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에너지, 이건 에너지입니다. 빛의 에너지. 에너지는 뭐가 클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나타낸 겁니다. 거기 파장을 줬어요. 기역이 파장이 길어요? 니은이 파장이 길어요? 니은이 파장이 길죠? 그럼 에너지는 누가 많아요? 파장하고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니까 기역이 에너지가 많겠죠? 광자 한계, 광자는 빛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그 빛의 에너지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는 말이 맞겠네요. 디귿 A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점을 알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라는 게면 특정한 에너지만을 흡수, 특정한 에너지만을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흡수한 게 아니고 모든 걸 방출한 게 아니라 특정한 간만이 흡수 또는 방출됐죠? 그러면 에너지 준위의 불연속성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 이 에너지 준위의 불연속적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의미하는 게 뭐다? 에너지 값이 연속적이지 않다. 그걸 뜻하는 거. 특정한 강만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맞겠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7번. 그림은 지구에서 관찰하는 태양광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태양과 지구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저온인 태양 대기와 지구 대기를 지나면서 대기에 포함된 기체의 원소에 의해 특정 파장의 빛만이 흡수되기 때문이다. 우리 좀 전에 봤던 6번에서 봤던 가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게 원래 빨간 호초 파나무 연속적으로 보이는데 그냥 눈으로 보면 매우 좋은 분광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와 같이 까만 선들이 보이게 된다고. 이런 스펙트럼을 뭐라 부른다고? 흡수 스펙트럼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7번의 답은 디귿. 8번. 태연아, 너 퇴장시킨다. 나의 수업 의지를 갉아먹고 있단 말이야. 아우 주시. 너 보고 있으면 수업하기 싫어진다고. 뭐지? 야, 이 의지를 가지라고 얘기했더니 얼굴을 가리네? 와이씨, 너무하는 거지. 진짜 너무한다 너. 8번. 5의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는, 자, 이 N은 다시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여기서는 상수를 줬네요. 13.6이라고. 자, 단위는 일렉트릭 볼트. 이 V라고 쓰고 일렉트릭 볼트라고 읽는 건 알고 지금 뭐 크게 의미 없으니까 일렉트릭 볼트 에너지의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제는 n=2에서 n=1로 전이할 때 방출한 에너지가 얼마냐? 자, 그럼 보자고요. 이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6이고요. 이 2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13.6이에요. 근데 빠져나온 에너지 값을 구하라고 하죠? 그럼 델타 E는 에너지가 많은 게 E2가 더 크잖아. E2에서 뭘 빼자고? E1을 빼자고. 그럼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3.6 빼기 마이너스 13.6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결국 얼마가 되냐? 값은 플러스가 되겠죠? 뒤에 더 크니까 13.6은 그대로 있을 거고 분모가 뭐가 될 거예요? 4분의 1이고 뒤에 건 4분의 4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강조 계산 빨리 안 해? 모르겠어요. 어? 아니 어려워. 하라고 이씨 얼마? 그거 맞다고 이 새끼야. 이봐 그거 맞으니까 숙술하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고? 10.2 일렉트릭 볼트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0.2. 이 형한테 연락해서 하라고 해야겠는데. 너는 형보다는 덜 까만 것 같은데? 자, 9번 표는 도어 수소 원자 모형에서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고르랍니다. 가보자. 이건 에너지를 그냥 줘버린 거야. 계산을 해줘서. 자, 기억 N은 1인 상태에 있던 전자가 5.1 일렉볼트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 2개를 흡수하면 여러분 5.1을 2개를 더하면 10.2죠. 그럼 N=2인 상태로 전이할 수 있다? 안 돼. 이거 한 방에 가야 돼. 한 방에 가야 돼. 중간에 걸칠 데가 없단 말이야. 선생님 동시에 부딪히면 어떻게 안 된다 그런 거 반칙이 한 방에 가야 돼. 자, 그래서 기억은 안 됩니다. 네. 2.9 일렉트릭 볼트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는 N=2인 상태에 있던 전자 에너지 준위를 마이너스 0.5 일렉트릭 볼트. 자, 일단 뭐가 문제냐면 2.9 일렉트릭 볼트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N=2인 상태에 있던 전자 에너지 준위를 마이너스 0.5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전자 궤도의 에너지 준위는 특정 값이 정해져 있는 거야. 다른 외부 요인에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디귿 N=3인 상태에 있던 전자가 1.89 일렉트릭 볼트의 에너지를 방출하면 N=2인 상태로 전이한다. 3에서 2로 갈 때 보면 차이가 1.89예요. 3에서 2로 가면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그럼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게 맞습니다. 답이 그래서 디귿 존 일로 와. 이것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네. 얘들이 원숭이 새끼들이야. 머리를 왜 비비고 있어? 아니 어려워요. 오라고. 화나가네 이게. 자, 이런 것들 해버려야겠는데. 와이씨. 10번 그림은 도어 수소 원자 모에서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를 양자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10번은 몇 개만을 줬대요? 1, 2, 3 무한대만 있다고 가정한 거래. 자, 여기에 n=1, 여기가 n=2, 3, 그 다음에 무한대. 요 4개만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지금 1번 문제 뭐라고 나왔어요? 3에서 1로 전이한답니다. 3에서 1로. 그럼 3의 에너지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51. 1의 에너지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3.6이었죠?
그럼 요 에너지 값 E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E3 빼기 E1이니까 E3가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1.51 빼기 마이너스 13.6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12.09. 그래서 1번 답은 12.09가 나옵니다. 2번 위의 수소 원자에서 방출할 수 있는 빛의 진동수는 방출하는 거니까 따져보자고. 경계수가 몇 개냐고.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건 몇 개 있어요?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거 무한대 아니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건 몇 개? 둘, 세 개 있잖아.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건 몇 개 있어? 두 개 있고. 세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건 몇 개 있어? 하나. 총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답은 6가지. 11번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가.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진 빛은 전부 다 보였다. 자매선. 이걸 누가 확인했다? 사람? 라이먼이. 그래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를 뭐라고 본다? 라이먼 계열.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진 빛을 다 확인해봤더니 뭐였다? 가시광선이었다. 이건 누가 확인했다? 발머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발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궤도로 떨어진 단을 확인해봤더니 얘는 전부 다 적외선이었어요. 뭐였다? 적외선. 사람 누가 확인했다? 파셴이라는 사람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셴 계열이라고 합니다. 가 다중 가시광선 영역은 누구라고? 발머 계열인 나가 되겠다고. 그래서 24, 25는 해결. 자, 페이지 몇 쪽을 가든 42쪽으로 갑니다. 잠깐만요. 페이지 42쪽을 보시면 고체 에너지띠 이론과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라는 단원이 나와요. 자, 1번 봅시다. 그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길이가 L, 단면적이 S인 직면체 모양 물체의 저항이 R이었다. 자, 42쪽 1번이고요. 여러분 저항 R은 정의가 뭐라고? 로 S분의 L. 로는 비저항이라 부르고요. 물질 종류마다 전기가 잘 통하는 게 있고 잘 안 통하는 게 있잖아. 그걸 나타내는 게 비저항이고, S는 뭐예요? 면적, L은 뭐예요? 길이. 저항은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기 전도도는 중요한 문제가 그게 아닌데 시그마라고 왜 있다고 했어? 시그마 어떻게 쓰지? 잠깐만. 시그마. 오케이. 맞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너무 오랜만에 쓰네. 아이씨.
전기 전도들 뭐라 부른다? 시그마. 잠깐만. 시그마는 전기 전도들은 비저항분의 1이에요. 비저항이 물질 특징 중에 하나거든. 얼마나 저항이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거의 역수를 전기 전도도라 불러요. 그럼 전기 전도도는 여기서 로를 구하면 로가 어떻게 돼요? 로에 대해서 정리하면 L분의 R S가 되겠죠? 그거 역수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R S분의 L이 1번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그림은 여러 가지 물질의 비저항을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2번을 해야 되는데 2번에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전기가 잘 통한다 안 통한다? 잘 통해. 전기 전도성이 커요. 왜요? 뭐가 많다? 자유, 전자,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저 자유 전자가 전기를 다 통하게 해준다.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 전기 전도성이 작아요. 왜 작다고요? 전기를 흘려주게 하는 자유 전자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도체는 온도를 높이잖아요. 저항이 커져요. 이유가 온도가 높아지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럼 전자가 누구나 원자 핵과 충돌하는 숫자가 많아져요. 근데 부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저항이 작아져요. 뭐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건 똑같은데. 근데 부도체는 왜 전기를 잘 안 통했다고? 자유전자가 적어졌다 그랬죠? 작다고 했잖아.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주변에 열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 열 에너지를 전자가 흡수해서 원자 핵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많아진다? 얘는 자유전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해. 그래서 저항이 작아진다.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야. 근데 성질이 누구랑 비슷하다? 부도체랑 비슷해요. 전기 전도성은 도체하고 부도체의 중간 정도인데 반도체도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 자, 그러면 가나 다에서 어떤 게 도체고 어떤 게 부도체고 반도체는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항이 커지는 다가 도체예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둘 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비저항값이 작아지고 있죠? 근데 누가 비저항값이 훨씬 더 커? 가가 훨씬 더 크지? 가가 부도체. 부도체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절연체. 여러분들 전선에 감는 테이프 뭐라 불러? 절연 테이프라 얘기하잖아. 절연체, 전기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가 부도체, 그 절연체에 나가 반도체쯤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저항 크기가 도체와 부도체가 정반대로 나타난다. 반도체는 부도체하고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3번. 다음은 고체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기체 상태일 때 원자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모두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그러나 고체 상태일 때는 수많은 원자가 서로 가까이 위치한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파울리 베타올리입니다. 기억이 파울리 베타예요. 파울리는 산화밀이고요. 이 베타는 베타올리 할 때 그 베타는 베타가 영어가 아니에요.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베타는 어이가 아니라 아입니다. 저거 고등학생들 주관식으로 정문제 내잖아. 개많이 틀려요 마침표. 파울리의 베타, 파울리 외국놈, 베타 당연히 영어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나 베타인 줄 알고 다 이거를 이렇게 써. 베타올리. 그럼 다 거버립시다.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 I예요. 베타적이다 할 때 그 베타예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 설명을 했을 거예요. 양자수 4개가 똑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파울리 베타 원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자, 이때 원자 에너지 준위는 미세하게 갈라져 연속적인 형태를 이룬다. 니은은 연속.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에너지 준이라 부르지 않고 고체일 때는 에너지 D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에너지 D. 4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기체에서 원자 에너지 준위와 고체 에너지 D를 나타냅니다. 가는 특정 에너지값 하나만이 있다는 걸 표현한 거고요. 나는 구역을 표현한 거예요. 구역 에너지 D는 범위입니다. 범위 하나의 값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범위예요. 기억 가에서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다. 맞잖아. 니은 나에서 각 에너지 D는 에너지 준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구역이라고 틀렸어. 니은 나에서 에너지 D 사이에는 에너지 D와 에너지 D 사이를 뭐라 불러? D 틈, D 간격 이렇게 부르거든요. D 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디귿은 맞겠죠? 답은 기억 디귿. 5번. 고체에서 전자 에너지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 고르래요. 자유전자는 전도 D에 존재한다. 여러분들 D를 아는 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제일 아래쪽에 에너지가 적게 있는 D, 여기 에너지예요. 이건 뭔 D? 원자가 D. 그 다음에 에너지가 높은 바깥쪽에 있는 건 뭔 D? 전도 D. D와 D 사이에는 뭐 D? 틈. 원자가 전 D에 있는 전자를 여기에 전자가 있다. 얘 뭐라 부른다? 원자가 전자라 불러요. 전도 D에 있는 전자는 뭐라 부른다고? 원자 핵으로부터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좀 더 행동의 자유로 자유전자라 부릅니다.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게 에너지가 더 많다? 전도 D. 이 전도 D와 원자가 D가 붙어 있으면 도체. 적당히 떨어지면 반도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부도체라고 보는 거예요. 가자. 자유전자는 전도 D에 있다. 맞아.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은 모두 연속적? 아니야. D 틈에서 해당하는 D와 D 사이의 전자 값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연속적이라 얘기할 수가 없겠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에너지 D라고 하는 건 맞겠죠. 답이 그래서 기억 디귿. 6번. 그림은 어떤 고체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 중에서 원자과 D를 고르라가 얘기하는데 A가 뭐예요? 전도 D예요. B는 뭐라 불러요? D 틈. C가 원자과 D, D는 알 필요 없습니다. 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까닭을 설명한 것이다. 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에너지 D B에 있던 뭐가 전자가 빈 에너지 D A로 전이하면 B에는 뭐가 생긴다? 원래 전자가 있었는데 걔가 마이너스를 띈 놈이 없어져서 플러스처럼 보이게 돼요. 그 플러스 구멍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 양공이라 부른다. 그래서 니는 양공. 2번 가와 같이 기억이 전이하기 위한 조건은 B에 있던 게 A로 올라가려면 B와 A의 에너지 차이 곧 D 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조건이 뭐라고? D 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 D 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 8번. 표는 상온에서 여러가지 고체 물질의 D 간격을 나타낸 것이다.
SI 실리콘, 우리말로 규소, 영어로 실리콘. GE 게르마늄, 옛날 표현은 게르마늄, 요즘은 저마늄. 실리콘과 저마늄이 대표적인 반도체입니다. 상식이야. 다이아몬드 5.33, ADCL 3.2. 딱 보니까 실리콘하고 저마늄이 반도체라고 그랬잖아. 근데 다이아몬드하고 ADCL은 뭐야? 반도체보다 띠 간격이 크죠? 그럼 얘는 부도체쯤 되겠고, INSB라고 얘기하는 얘는 0.23이니까 반도체보다 좀 작네. 그럼 도체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가보자. SI는 반도체다. 맞아. 다이아몬드는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멀리 떨어져 있지. 그래, 띠 간격이 에너지가 큰 거지. 틀렸고요. 상온에서 INSB는 ADCL보다 전기 전도성이 당연히 좋겠죠. 띠 간격이 작으니까. 9번. 여러분들 가나 다가 도체, 부도체, 반도체쯤 될 거예요. 어떤 게 도체겠니? 뭐랑 뭐가 붙은 거? 전도띠, 원자가띠가 붙어있는 누구? 나가 도체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가 부도체쯤 되겠고요. 적당히 떨어져 있는 다가 반도체쯤 되겠죠? 자, 1번. 여러분 거기 물질이 나와 있는데 전기 전도도가 나와 있거든요. 구리 5.9 곱하기 10의 7제곱, 알루미늄 3.5 곱하기 10의 7제곱, 저마늄 2.2, 규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유리 10의 마이너스 15제곱, 고무 10의 마이너스 14제곱. 딱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지. 그래서 구리하고 알루미늄은 도체, 저마늄하고 규소는 반도체, 유리하고 고무는 부도체쯤 되겠죠. 그럼 가가 부도체니까 유리, 고무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나가 도체니까 구리와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되겠죠. 2번 다에 대한 설명,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야. 기억, 절연체 아니야, 반도체. 틀렸고요. 상온에서 자유전자와 양공이 모두 전하 다르게 역할한다. 맞아요. 반도체는 자유전자와 양공이 전하를 이동시키게, 전류를 흘려주게끔 하거든요. 좀 이따 할 거고요. 디귿,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도체 아까 얘기했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도체랑 비슷하게 저항이 작아진다고. 그럼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기를 통하게 하는 놈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전하 나르게 밀도가 증가한다? 맞겠네. 답이 그래서 니은 디귿. 10번. 가와 나중 전기 전도도가 더 높은 거. 뭐가 이동시킨다고? 자유전자와 양공이. 어떤 게 더 많아? 나가 더 많지? 그래서 답은 나. 자, 그러면 설명 숙제했던 거 다 해결했고요. 오늘은 뭘 나간다? 다이오드 나가게 됩니다. 다이오드 페이지 몇 쪽? 50쪽. 그다음 또 하나 더 나가요. 전류의 자기작용 나가게 되거든요. 자, 뭐부터? 다이오부터 설명하고, 다이오까지 설명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전류의 자기작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이오드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누구? 얘예요. 실리콘과 저마늄이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입니다. 얘는 몇 족 원소다? 14족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하고 저마늄은, 실리콘은 여러분들 20번 안에 있기 때문에 화학 시간에 주기표 외울 때 들어있잖아. 원자번호 14번, 14족이에요. 자, 이 실리콘만 있을 때, 자, 순수 반도체, 반도체 순수란 말 나와서 좀 웃기긴 한데, 반도체가 순수예요. 이상하잖아, 그치? 뭐 어찌됐든 실리콘만 되어 있는 놈인데, 여러분들 실리콘만 되어 있다고 SI만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바깥쪽에 돌고 있는 그 전자가 몇 개 있을 때 안정하다? 8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리콘은 14족이라서 제일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가 몇 개뿐이 없어? 4개뿐이 없어. 15족이면 5개고 16족이면 6개야. 그런데 얘도 4개, 얘도 4개인데 둘 다 몇 개가 돼야 안정하다고? 8개가 돼야 안정하다고. 그래서 서로 부족한 애들은 뭐해? 공유해. 뭘 한다고? 공유. 니꺼 내꺼 하지 말고 니꺼 내꺼 말고 우리 거. 공유. 여러분 공유 경제란 말 많이 쓰잖아요. 자동차 비싸. 그러니까 니꺼 내꺼 하지 말고 우리 거 필요한 놈이 타서 쓰자. 라고 만든 게 여러분들 니들은 뭐나? 쏘카?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킥보드도 있잖아. 업체긴 하지만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킥보드 그냥 서 있잖아 바깥에. 내가 필요하면 돈 살짝 내고 쓰고 갔다 오면 아이들이 관리하고 등등 그런 것들이 공유. 어찌됐든 뭔가 부족하면 공유하는 거야. 근데 얘는 몇 개를 공유해야 될까? 내가 4개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8개가 돼야 되니까 옆에 있는 네 놈하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 하나씩 공유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이렇게 그릴게. 요 초록색이 원래 가운데 중심에 있던 놈이 가지고 있던 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 놈이 가지고 있던 거 파란 거, 요 놈이 가지고 있던 거 파란 거, 요 놈이 가지고 있던 거 파란 거, 요 놈이 가지고 있던 거 파란 거. 그럼 몇 개가 됐다? 8개가 됐지. 그럼 안정해지는 거야. 요 2개를 뭐라 부른다? 공유 전자 쌍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저거 그렇게 힘들잖아. 맨날 점 찍고. 이 공유 결합한 놈을 그냥 짝대기 찍으면 저게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다 공유 결합을 해.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고? 쫙쫙쫙 서로 안정해진다. 이 주변에 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저 순수 반도체는 안정해진 건 맞아.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어. 그래서 이 순수 반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곧 전기를 잘 통한다 못 통한다? 못 통해. 쓸모가 없죠. 그래서 쓸모 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쓸모 있다는 얘기는 사람 기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섞어요. 그 뭔가를 섞었다 그래서 그 뭔가를 섞은 놈을 불순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뭔가 느낌은 순수 반도체가 좋은 거고 불순물 반도체가 나쁜 느낌이잖아. 글적 입장에서. 근데 순수 반도체는 쓸데가 없어요. 반도체인데 전기도 안 통하고 뭐야. 실제로 이 불순물 반도체가 전기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첨가한 거예요. 이 불순물 반도체가 2가지가 있습니다. P형 반도체가 있고요.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P형하고 N형 반도체에서 P는 뭐에 앞잘단 거냐? 포지티브. N은 뭐에 앞잘단 거야?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긍정적인, 부정적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근데 공학에서는 포지티브 플러스, 네거티브 마이너스. 그렇게 써요. 그럼 이 P형 반도체는 왜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냐? 전하 나르게가 전기를 통하게 하는 놈, 그 전하 나르게가 순우리말로 쓴 거야. 전하 운반체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전하 나르게라고 하더라고. 뭐다? 플러스야. 뭐다? 양공이야. 근데 양공은 플러스 금융처럼 보여서 플러스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포지티브 P형이라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서 양공이 만들어지냐? 얘는 순수 반도체에다 뭐를 13족 원소를 섞은 거예요. 좀 이따 그림 그리긴 할 거야. N형 반도체는 정하 나르게가 자유전자예요. 전자라고. 그러니까 뭘 띄어? 마이너스를 띄겠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전하를 움직이게 한다. 전기를 통하게 한다. 그래서 네거티브 타입이라서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몇 쪽을 섞었다? 얘는 15족을 섞었어요. 첨가. 불순물이니까 많이 첨가는 아니고 소수를 첨가한 거예요. 자, 그래놓고 P형 반도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3族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로 얘기하자 알루미늄이 있어요. 자, 알루미늄을 여기다 있어. 그럼 주변엔 다 뭐예요? Si예요. 다. 자, 여기 Si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13종이니까 3개지. 얘가 주변에 세 놈하고는 공유 결합을 했어. 그런데 얘하고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얘가 놓은 마이너스 하나는 있단 말이야. 얘 거. 4개 있어 없어? 없지. 이게 뭐처럼 보인다고? 플러스 구멍처럼 보이게 된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 양공이라 불러. 그래놓고 여기다 전압을 걸어주잖아? 그럼 전자, 옆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샥샥 양공으로 이동해와. 그럼 옆에 또 다른 양공이 생기겠지? 근데 마치 양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저 같은 이유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야. 전하 나르기가 뭐다? 양공이다. 까먹지 마세요. 그러면 N형 반도체는 그리나마나 똑같겠지. 뭐 15적을 첨부했대. 그럼 얘는 전자가 몇 개 있는 놈이야? 바깥에 5개 있는 놈이지. 4개는 공유 결합을 했지? 하나가 남아. 걔가 자유전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전하 나르기 역할을 하니까 네거티브 타입 해가지고 N형 반도체라 부르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불순물 반도체, P형 반도체가 뭔지, N형 반도체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다이오드를 물리완에서 하는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 다이오드는 꽤 어려워요. 그리고 다이오드를 제대로 배우려면 물리 2까지 다 하고 전자기를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 제대로 이해가 돼요. 되게 어렵거든요. 뭐 전이, 장벽이니, 전기장이니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몰라도 돼. 물리완에서는 솔직히 그거 모른다고 문제 못 풀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만 라이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정도면 되니까. 근데 반도체는 단지 전기만 통하면 뭔가 별거 없잖아. 근데 우리 반도체 너 대학교 박사야. 무슨 박사니? 저는 도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 저는 반도체를 전공했어. 느낌이 다르잖아. 도체 전공, 그래 알겠어. 반도체,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10분에서 방송에서 우리가 먹고 살 건 반도체야. 맨날 삼성전자 얘기 나오고 등등등 뭔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그치? 왜 있어 보이냐는 거지. 반도체는 여러 가지로 요 조합을 해서 논리 회로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이에요. 연산이 가능해진다고. 있다 없다 통한다 안 통한다 등등을 통해서. 자, 그거야 가장 기본적인 다이오드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풀네임이 뭐냐? PN 접합 다이오드. 이게 풀네임이에요. 뭔 뜻이야? 말 그대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이는 거예요. 두 개를 똑같은 굵기, 똑같은 사이즈로.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P형하고 N형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연결을 해볼게요.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 하나 더 연결할 거예요. 거꾸로. P형의 마이너스, N형의 플러스를 연결해 볼 거예요. P, N.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P형에는 뭐가 전하 나르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양공이. 자, 여기 양공이 골고루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가 연결돼 있죠.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어요. 그럼 여기 골고루 퍼져있던 양공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밀어대니까 이쪽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 가겠죠? 맞아? 마찬가지 N형에 있던 자유전자가 골고루 있던 놈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연결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밀겠죠? 그럼 여기에 있던 자유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 가겠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 여기 있던 자유전자가 양공 쪽으로 샥 넘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해요. 이 경우는 전류 통해요. 잘 통한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순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어스란 말을 쓰는데 바이어스란 말은 전압이란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의미 없어요. 바이어스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뭐야? 오바니까. 그냥 바이어스가 전압이다라고 생각해도 문제 풀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순방향이야. 자, 순방향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플러스 그게 뭐? P향. 마이너스 그게 뭐? N형이 연결될 때가 순방향이야. 그때 전기가 통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연결하잖아요. 여기 골고루 퍼져있던 양공이 마이너스가 땡기니까 절로 가요. 여기 골고루 퍼져있던 자유전자가 저 플러스 극이 땡기니까 이렇게 이동해 가요. 그럼 접합면 부분에서 전자가 양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흘러요. 이걸 뭔 방향이라 불러요? 역방향 바이어스라 불러요. 순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 플러스 그게 뭐? N형. 마이너스 그게 뭐? P형을 연결할 때가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다이오드는 저게 기본이에요. 순방향일 땐 통하고 역방향일 땐 안 통한다.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1 안 통한다 0 0 1 0 1 그러면서 얘를 정보를 만들 수 있고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하게 되면 뭔가 처리하게 되면 연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개빠른 속도로. 그게 컴퓨터예요. 간단하죠? 원리는. 근데 저거를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많이 해서 어떤 훌륭한 연산을 시키냐라는 걸 집어내는 거죠. 하드웨어는 그거고요.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를 워낙 복잡해지긴 했지만 자 그래서 다이오드는 저렇다. 다이오드의 기호를 보면 전기회로 기호 이게 여러분들 전지잖아요. 그럼 다이오드 저처럼 간단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리죠. 이게 다이오드예요. 이렇게 그립니다. 삼각형 해놓고 뭔가 이 화살표 짝대기 앞에 뭔가를 막아놓은 것처럼 그런 형상을 시킨 게 이게 다이오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회로에서 쓰는 기호입니다. 느낌상 오른쪽으로 전류가 통할까 왼쪽으로 전류가 통하는 느낌이야. 느낌상 보면 이렇게는 전류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는 전류가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죠? 전류의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쪽 부분이 무슨 극? 뭔 형? P형. 이쪽이 무슨 형? N형이란 뜻이에요. 이걸 무식해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런 걸 잘 못 외워요. 그래 알겠어.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해서 요거를 이게 N이다 라고 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는 거 알면 순방향이 뭔지 알면 좋은데 좋기는 개뿔씨. 뭐가 좋아? 뭐가 괜찮냐고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야지. 나빠요. 자, 그래서 다이오드는 저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게 이 다이오드의 기능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스위치 작용이 있어요. 스위칭 통한다 안 통한다 켰다 껐다. 또 대표적인 게 정류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류는 교류를 뭐로?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자, 그래서 이 정류 장치가 다이오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교류가 뭔지 직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직류
DC, 교류는 AC. 다이렉트 커런트, 얼터네이트 커런트. 여러분들 뭔가 전기를 쓸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신경 쓰면서 연결하면 직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건전지. 건전지 낄 때 그냥 꽂으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꼭 확인해야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쓰는 전기 꽂을 때 뭔가 상관없이 그냥 꽂아버리잖아.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없는 교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교류는 AC 220V 60Hz짜리. 요게 가정용, 우리나라 쓰는 가정용 전원이 저겁니다. 교류 전원 220V 60Hz. 이게 뭔 뜻이냐면 교류는 그래프로 그리면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이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값도 바뀌고. 저게 교류 전원이에요. 여러분 요거 60Hz라는 게 1초에 60번. 그럼 한 번은 몇 초? 60분의 1초. 이게 60분의 1이란 얘기예요. 시간이. 그럼 220V는 최대값은 아니고요.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평균값이 얼마인지, 최대값이 얼마인지는 루트 200가 들어간다는 건 나중에 배우긴 하지만 그때 가서 배우시고. 이게 교류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교류입니다.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북 연결하는 그 뭐냐, 그거 뭐야, 그 선 뭐라 그러냐 이거. 어찌됐든 그 중간에 직사각형으로 네모난 거 있지 않냐? 어댑터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인풋, 아우 진짜 죽여버릴까. 220V AC 220 내가 써있고요. 아웃풋 DC 12V 이렇게 써있어요. 교류 220V짜리가 들어가게 되면 나갈 때 직류 12V짜리로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줍니다. 노트북도 직류를 써야 되거든요. 그 노트북 자체는. 근데 전원은 교류 전원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그 네모난 거 어댑터가 직류로 바꿔주거든요. 다이오드가 사용되는 정류 장치가 거기 들어있다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반파, 정류, 회로를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교류 전원이에요. 이렇게 여기 나중에 태극무늬처럼 보이죠? 이게 교류 저거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된다는 걸 표현한 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다이오드가 있어야,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어요.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따질 거라고. 여기서 어떤 게 들어갔다, 저게 들어갔다, 저게 들어갔다. 요게 들어갔다가 칩시다. 이렇게 돼 있는 놈이 들어갔다가 치자고요. 자, 요거를 플러스라고 할게요. 요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게요. 전류를. 그럼 요거는 뭐라고 하자? 마이너스라고 하자. 그럼 마이너스 전류 방향 어떻게 해? 플러스 방향과 반대로 흘러야겠죠? 저렇게 돼요. 자, 보자. 그럼 이 저항에서 요렇게는 전류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그럼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플러스일 때는 전기가 통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이렇게 올 때는 전류가 여기 다이오드를 통과해 못해? 못하죠. 안 흘러요. 0.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긴 안 나오고. 그럼 뭔가가 아쉽지 않냐? 계속 전기를 줬는데 뜨문뜨문 전기가 들어오잖아. 반은 없어지고. 뭔가 반이 없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반파란 말이 그 얘기예요. 반만 제대로 했다. 근데 뭔가 아깝잖아. 100을 줬는데 50은 다 갖다 버리고 있다고. 그래서 조금 더 고급지게 만든 게 전파. 저 용어가 맞나? 전파가 맞을 거예요. 네, 전파 정류 회로라고 부르는 게 맞을 거예요. 책에 나와 있어요. 몇 쪽인지 모르겠지만 몇 쪽에? 55쪽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전파 정류 회로를 그릴게요. 그까지만 그리면 돼요.
우리가 자 여기 이렇게 당긴 놈 위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저항.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자, 여기도 뭐가 들어갈까? 이러한 교류 전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요걸 플러스로 잡을게. 요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 거예요. 파란색을 마이너스 잡을게. 이렇게 가는 전류를 마이너스 잡은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여기 봐. 파란색으로 가. 우샤. 일로 가 못 가? 못 가. 일로만 가. 일로 가 못 가? 못 가. 그래서 저항의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넘어가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빠지겠죠. 맞죠? 자, 파란색 가볼게요. 파란색 왔어. 으쌰 간다. 일로 가 못 가? 못 가. 일로 가. 일로 가 못 가? 못 가. 일로 간다고. 오! 저항에 초록색도 아래쪽으로 흘렀고 파란색도 아래쪽 방향으로 흘렀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 버렸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온다고? 그래프가 한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맞아.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 버렸죠. 전부 다. 그래서 전파 정류 회로라고 부릅니다. 정류 회로가 뭔지 알겠죠? 하나만 더 하면 돼.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를 뭐라 불러요? 영어 약자 LED. 발광 다이오드. LED. Light Emitting Diode. 이게 뭐냐면 별게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예요. 자, 이게 P형이에요. 이게 N형이에요.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여기에 있던 양공이 플러스에서 밀려가서 이렇게 이동해 간다고. 여기에 있던 전자가 골고루 있던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밀려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조건이 생긴다고. 근데 자유전자는 무슨 띠에 있었죠? 무슨 띠에 존재하고 있었어? 자유전자는? 아니지. 원자가 띠에 있는 게 원자가 전자고 전도 띠에 있는 게 자유전자라고. 예, 자유전자는 무슨 띠에 있었다? 전도 띠에 있었다고. 요 양궁은 뭔 띠에 있었다고? 원자가 띠에 있었다고. 누가 에너지가 많아? 원자가 띠, 전도 띠. 전도 띠가 에너지가 많죠? 그럼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에너지가 적은 쪽에 갔죠. 그러면서 뭐가 빠져나가요?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빛이 빠져나간다고. 빛이. 이 빛이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적외선이야. 눈에 안 보여. 근데 여기 불순물하고 여기 불순물을 에너지 차이가 크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가 빨간색 가시광선, 초록색 가시광선, 파란색 가시광선이 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빨간색 LED, 파란색, 초록색 LED를 만들어놓고 이 세 개를 합치면 빛의 삼원성이니까 백색광이 되잖아. 그래서 만들어낸 게 LED라고. 이해됐어? 이 빛을 뭐로 만들어낸 거라고? 가시광선으로 만들어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빨파초 세 개를 만들어냈고 그거를 묶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라고. 빨파초가 똑같은 양이 똑같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백색광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왜 다이오드에서 빛이 나온다? 자유전자는 뭔 띠에 있다? 전도띠. 양궁은 뭔 띠에 있다? 원자가띠. 그럼 전도띠가 원자가띠보다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 차이만큼이 뭐 빛으로 빠져나오는데 그 차이는
불순물을 조절해서 불순물의 원소를 조절해서 그 차이를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에너지 값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가시광선이 나오게끔 만들어낸 애를 보고 뭐라 부른다? 발관 다이오드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다이오드도 빛이 나오긴 해. 근데 무슨 빛? 적외선. 근데 그 불순물을 원소를 조절해서 뭐 가시광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일반 다이오드 원리는 똑같아. 단지 불순물을 조절해서 원소를 에너지 차이를 크게 만들어준 것 뿐이라는 거 이해됐어? 다이오드 숙제는 어디가 숙제예요? 숙제는 두 개가 나갑니다. 지금은 어디? 페이지 62쪽, 63쪽이 숙제예요. 10분 쉬었다 30분에 시작할게요.